10년 만이었다. 이현우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바다를 끼고 도는 익숙한 국도를 따라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창문을 내리자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중동의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향의 냄새였다. 지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땅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 살을 애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건설 현장, 그리고 오직 어머니 김영숙의 사진 한 장을 보며 버텨냈던 수많은 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번듯한 SUV 차량과 두둑한 통장,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들로 가득 찬 트렁크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들뜬 마음에 그는 블루투스에 연결된 전화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뜨자 심장이 기분 좋게 울렸다. 길고 긴 연결음이 이어졌다. 늘 전화를 바로 받던 어머니였기에 현우는 무심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로 그때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여보세요? 사촌 동생인 최혜진의 목소리였다. 현우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혜진이냐 어머니는 아 형님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고모가 마당에서 된장 담그시느라 손이 엉망이라 제가 대신 받았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과장될 정도로 밝고 명랑했다. 그 목소리 톤이 오히려 현우의 마음에 작은 불안감을 싹 틔웠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7년 만에 귀향에 너무 예민해진 탓이리라. 그래, 거의 다 왔어. 한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어머니 힘들게 해드리지 말고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사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어머, 어떻게 형님? 사실 고모,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옆 동네 박씨 아저씨 댁 제사라고 아침 일찍 가셨는데 아마 내일 모레나 오실 거예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7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는 날 어머니가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제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경우가 아니었다. 제사 갑자기 네, 워낙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오시는 건 아는데 워낙 중요한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오시면 저한테 꼭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우선 저희 집으로 바로 오세요. 저녁 준비 다 해놨어요. 혜진은 쏘아붙이듯 말을 이어갔고 현우는 더 이상 무언가를 물어볼 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은 빛바래 보였다. 혜진의 집은 현우의 어머니가 사는 낡은 한옥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예전에는 흙 마당이 있던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이제는 반듯한 벽돌 담장에 세련된 대문까지 갖춘 제법 그럴싸한 2층 집으로 변해 있었다. 현우가 차를 세우자마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니 혜진이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나왔다. 형님,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형님 맞네. 혜진은 현우의 팔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남편 강성호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라 나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현우는 다시 한번 놀랐다. 거실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스마트 TV가 있었고 주방에는 번쩍이는 양문형 냉장고와 최신식 정수기가 놓여 있었다.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사촌 내외의 형편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힘든 살림살이였다. 집이 아주 좋아졌네. 성호 씨 사업 잘 되나 봐. 현우의 말에 성호는 대답 대신 멋쩍은 웃음만 지었고 혜진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답했다. 뭐려? 그냥 빚내서 조금 꾸며봤어요. 형님이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라고 편하게만 살 수 있나요? 자, 식기 전에 어서 앉으세요. 형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어요. 저녁 식사 내내 혜진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현우의 중동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근황을 늘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현우가 가장 궁금해하는 어머니의 안부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지난번에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현우가 넌지시 묻자 혜진은 밥을 뜨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그냥 나이가 드시니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시는 거죠. 고모만큼 건강한 분이 어디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대답은 빨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다. 현우는 더 묻는 것을 멈추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음식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혜진은 현우에게 오늘은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강권했다. 고모 댁은 오래 비워서 냉기가 돌고 밤길은 위험하다는 이유를 댔다. 긴 운전으로 지쳐있던 현우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설쳤다.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이 트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혜진이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형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해장국 끓였는데 드시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댁에 선물이라도 갖다 놓고 와야겠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자 혜진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요. 굳이 뭘 벌써부터 제가 나중에 옮겨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는 게 낫지. 금방 다녀올게. 현우는 단호하게 말하며 신발을 신었다. 혜진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표정에 스친 불안감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집까지는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흙먼지가 이는 익숙한 시골길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의 상쾌한 향기, 모든 것이 7년 전 그대로였다. 현우의 마음속에 다시금 설렘이 차올랐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마당을 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언제나 아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할 낡은 한옥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두꺼운 쇠사슬이 문고리에 여러 번 감겨 있었고 그 끝은 녹슨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바로 앞 흙바닥 위에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른 개 한 마리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늘 우리 누리라고 부르며 아끼던 바로 그 개였다. 누리는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를 겨우 가죽으로 덮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수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것처럼. 현우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걔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생기를 모두 잃어버린
흐릿한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꼬리가 힘겹게 한두 번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내 동물의 입에서 길고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반가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슬픔의 토로에 가까웠다. 이현우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들이마신 채 굳어버렸다. 굳게 닫힌 안방문 그 위를 뱀처럼 휘감고 있는 굵은 쇠사슬, 그리고 거칠게 부식된 자물쇠.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쇠덩이를 움켜쥐었다. 녹슨 쇠붙이가 부딪히며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지만 자물쇠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우 왔어요. 안에 계세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울리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발밑에 웅크린 게 누리가 고통스러운 듯 희미하고 가느다란 소리를 흘려보낼 뿐이었다. 현우가 문틈에 바짝 귀를 가져다 댄 순간 안쪽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바람결에 묻혀 사라질 듯 가느다란 거친 바닥을 무언가가 긁는 듯한 힘겨운 신음이었다. 그 소리는 현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안에 누군가 있다. 그것도 아주 위급한 상태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이 타고 온 차로 달려갔다. 트렁크를 거칠게 열어젖힌 그는 공구함에서 묵직한 강철 렌치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무겁게 느껴졌을 쇠덩이가 지금은 종이장처럼 가벼웠다. 다시 문 앞으로 뛰어온 그는 렌치를 높이 치켜들고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다. 금속과 금속이 격렬하게 파열하는 굉음이 고요한 시골 아침의 공기를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소나기가 찢어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핏대가 선 팔뚝에 모든 체중을 실어 내리친 마지막 일격에 마침내 녹슨 자물쇠의 고리가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나갔다. 무거운 쇠사슬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현우는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짐승처럼 그를 덮쳤다. 상한 음식물 찌든 소변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곰팡내와 썩은 내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였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팔뚝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밖에서 창문마저 두꺼운 판자로 빈틈없이 못질이 되어 있어 방 안은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까지는 억겁과도 같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희미한 틈새 빛이 스며든 방구석 오물이 묻은 낡은 장판 위로 얇은 이불 한 장이 덮인 무언가가 보였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그 형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형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김영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무릎이 그대로 꺾여버렸다. 과거의 어머니는 뙤약볕 아래의 밭일과 시장통의 고된 노동을 억척스럽게 버텨내던 단단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뼈와 가죽만이 남아 겨우 숨만 붙어있는 앙상한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식은땀과 오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움푹 파인 두 볼과 초점 잃은 눈동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공기가 새는 듯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현우, 내 아들 돌아왔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현우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율동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여 어머니의 깡마른 몸을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품에 안긴 어머니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고 얇은 옷까지 너머로 앙상한 갈비뼈와 척추뼈의 마디마디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그것은 마치 날개가 꺾인 채 굶어 죽어가는 늙은 새를 아는 것 같은 끔찍한 감각이었다. 제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이국 땅에 모래바람 속에서 땀 흘려 돈을 벌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 어둡고 끔찍한 지옥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날선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영숙의 움푹 파인 눈가에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려 더러워진 뺨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열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본 현우의 눈에 기가 막힌 참상들이 들어왔다. 방문 맨 아래쪽에는 밥그릇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작은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누군가 그 구멍으로 개먹이를 주듯 음식을 밀어 넣어준 것이 분명했다. 방구석에는 말라비틀어진 맨밥 덩어리와 엎어진 플라스틱 물그릇이 뒹굴고 있었고 반대편 구멍 뚫린 양동이는 화장실 대용으로 쓰인 듯 오물로 가득했다. 더욱 현우를 짐승처럼 울부짖게 만든 것은 방의 벽면을 가득 채운 무수한 긁힌 자국들이었다. 어머니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갇힌 채 손톱이나 작은 돌멩이로 하루하루 날짜를 세며 그어놓은 절망의 흔적들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창문을 못질하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뒤 이 끔찍한 구멍으로만 연명할 거리만을 던져주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죽지 않을 만큼만 숨을 붙여놓기 위해서. 현우의 슬픔은 이내 차갑고 거대한 분노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턱관절이 부서질 정도로 이를 악문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채 비치해 두었던 깨끗한 담요를 가져와 어머니의 몸을 단단히 감쌌다. 조수석에 어머니를 눕히고 의자를 뒤로 젖혀 최대한 편안하게 한 뒤 꼬리를 흔들 힘조차 없는 누리를 안아 트렁크 쪽에 조심스럽게 태웠다. 자동차는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시골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비포장도로의 요철을 넘을 때마다 덜컹이는 차체 속에서 현우는 끊임없이 조수석을 확인하며 어머니의 얕은 숨결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읍내에 있는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멈춰 서기 무섭게 현우는 어머니를 안아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급한 그의 모습에 의료진이 긴급히 다가와 이동식 침대에 영숙을 눕혔다. 소란스러웠던 응급실 안은 담당 의사가 영숙의 몸을 감싸고 있던 담요를 걷어낸 순간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환자를 겪어본 베테랑 의사조차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상태의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술을 굳게 물었다. 영숙의 몸 곳곳에 자리 잡은 깊은 욕창 피골이 상접한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는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사는 장갑을 낀 손을 멈칫하고는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 보았다. 보호자분, 도대체 환자분이 이 참혹한 상태로 방치된 지가 얼마나 지난 겁니까?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질문은 현우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잔혹한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단명은 하나같이 참혹했다.
극심한 영양실조,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해 굳어버린 혈관, 오랫동안 한 자세로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있어 피부가 괴사해 들어간 깊은 욕창, 그리고 요로감염까지.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아무리 돌볼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그것도 노인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현우는 응급실 밖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잔혹한 계산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뜸해지고 오직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 대략 8개월 전이었다. 전화기가 고장 났다느니, 바틀이 바빠 통화할 시간이 없다느니 하며 영상 통화를 요리조리 피하던 그 시기, 그 8개월 동안 어머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물과 함께 갇혀 있었고,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매달 거액의 생활비를 혜진의 계좌로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었다. 고모가 다리도 아프고 은행 가기를 두려워하시니 자신이 대신 돈을 찾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겠다던 혜진의 살가운 거짓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대가였다. 현우의 핏줄을 타고 흐르던 뼈저린 죄책감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병원 문을 나섰다.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그의 소나귀에 핏대가 솟아올랐다. 어젯밤 혜진의 집에서 보았던 번쩍이는 대형 텔레비전, 최신식 양문형 냉장고, 고급스러운 식탁 세트, 그리고 그 위에 차려져 있던 기름진 갈비찜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곰팡내, 나는 썩은 바닥에서 굳은 밥알을 씹으며 연명하는 동안 혜진 부부는 현우가 이국당에서 뙤약 볕을 견디며 피땀 흘려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그들만의 화려한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의 집에 도착한 현우는 거침없는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의 주말 연속극 대사가 평화롭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혜진과 성호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여유롭게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다.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현우를 향했다. 혜진의 손에 들려있던 과일 칼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현우는 인사치레조차 생략한 채 성큼성큼 걸어가 품 안에서 꺼낸 지난 7년간의 은행 송금 내역서와 통장 뭉치를 식탁 위로 매몰차게 내던졌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흩어지며 식탁을 때리는 둔탁하고 위압적인 소리가 평화롭던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성호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채 일어나기도 전에 혜진이 재빨리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억울하고 가련한 빛으로 물들었고, 눈가에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거짓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의 옷깃을 잡으려 애쓰며 한껏 애처로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오빠 갑자기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사실은 고모님이 몇 달 전부터 치매 증상이 아주 심해지셨어요. 밤마다 헛소리를 하시면서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난리를 치시더니 급기야 자기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저희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문을 열어보려다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는지 아세요. 혜진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연극의 무대에 선 배우처럼 열연을 이어갔다.
밥도 안 드시겠다고 악을 쓰셔서 저희 남편이 매일같이 그 작은 문틈으로 겨우겨우 식사만 밀어 넣어 드린 거예요.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오빠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 싶어서 차마 곧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제 유일한 죄라면 죄입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달게 받겠어요. 성호는 아내의 능수능란한 거짓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무늬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역겨운 변명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분노로 인해 당장이라도 눈앞의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침묵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혜진의 목소리도 점차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변명이 완전히 끝난 후 현우는 감정이 완벽하게 메말라버린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의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셨다고 했지. 네네 맞아요. 정말 저희도 밖에서 발만 구르며 미칠 노릇이었다니까요. 현우의 입가에 칼날처럼 서늘한 조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 두꺼운 쇠사슬과 자물쇠는 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채워져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스스로를 가두셨다면서 방 바깥쪽에서 창문에 빈틈없이 대못을 박아버린 건 도대체 누구의 짓이냐는 말이다. 그 순간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던 혜진의 변명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피키가 완전히 가신 그녀의 얼굴은 밀랍인형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바닥만 보던 성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마저 지워버릴 듯한 숨 막히고 무거운 정적만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현우가 던진 서늘한 질문에 거실은 차가운 빙점 아래로 얼어붙었다. 최혜진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흘러나오지 못했고 강성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기만 했다. 현우는 당장이라도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그 끔찍한 침묵 속에 두 사람을 내버려둔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관문을 나섰다. 소리 지르며 위협하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서는 그의 넓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분노가 두 사람의 목을 더 강하게 조이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현우는 어금니를 굳게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비 횡령이나 어설픈 거짓말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키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 넣어야만 했던 혜진 부부의 탐욕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분명히 존재했다. 현우는 그 진실의 밑바닥까지 모조리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현우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댔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현실의 감각을 일깨웠다. 유리창 너머로 앙상한 팔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 김영숙의 모습이 보였다. 이국 땅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7년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부서져 내리는 듯 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매달 돈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했더라면, 지독한 무력감과 뼈를 깎는 자책감이 번갈아가며 그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같은 시각 혜진의 집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현우가 다녀간 직후 부부의 안방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억눌린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상황을 조금 열린 방문 틈새로 지켜보고 있던 16살 소녀 강서아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었다. 부모님의 추악한 민낯이 삼촌 현우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을 목격한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죄책감과 극도의 공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집안에 부모가 지은 죄의 무게가 짓누르는 이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얇은 겉옷 하나만을 걸쳐 입은 서아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왔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시골길을 쉬지 않고 달려 서아가 도착한 곳은 읍내의 종합병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뺨이 붉게 달아오른 소녀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인적이 끊긴 고요한 복도를 따라 걷던 서아의 발걸음이 중환자실 근처 모퉁이에서 굳은 듯 멈춰 섰다. 멀지 않은 곳, 창백한 형광등 조명 아래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현우의 넓고 쓸쓸한 어깨가 보였다. 서아는 복도벽 뒤에 몸을 숨긴 채 통제할 수 없이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요동쳤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부모님은 파멸할 것이고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 엄마 혜진이 평소에 세뇌하듯 주입했던 무서운 경고와 협박들이 귓가를 날카롭게 맴돌았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는 그 저주 같은 말들이 서아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서아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서 자신이 몰래 밀어 넣어준 물 한 모금과 종이 쪼가리에 기대어 숨을 연명하던 늙은 할머니의 구분 등이었다. 진실을 묻어두는 것은 부모의 악행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는 길이었다. 서아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벌어진 잔인한 줄다리기는 소녀의 여린 영혼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끝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던 현우는 복도 바닥에 어른거리는 작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을 잃었던 그의 시선 끝에 잔뜩 움츠러든 서아가 서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추위와 공포로 핏기가 가신 채 굳어있는 입술, 그리고 죄인처럼 떨고 있는 작은 어깨. 조카 서아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홀로 짊어진 어린 양 같았다. 현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없이 소녀를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병원 복도에서 서아는 주먹을 꽉 쥐고 스스로를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벽을 부수며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녀의 가냘프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깊은 밤의 정막을 깨고 병원 복도에 위태롭게 울려 퍼졌다. 삼촌, 제가 삼촌한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 속에서 16살 소녀 강서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진실은 이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의 시작을 털어놓았다. 이 비극은 단순히 혜진 부부가 현우가 보내는 생활비를 가로채기 위해 꾸민 짓이 아니었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최혜진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급기야 할머니인 김영숙의 명의로 된 한옥집과 땅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우연히 집안의 등기부등본과 대출 서류를 발견한 영숙이 대경실색하며 타지에 있는 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나서자 혜진과 남편 강성호는 이성을 잃고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영숙의 낡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녀를 깁고 어두운 안방에 가둔 뒤 밖에서 쇠사슬을 채워버린 것이었다. 서하는 부모가 할머니에게 하루에 한 번 개먹이를 주듯 작은 문틈으로 딱딱하게 굳은 밥덩어리와 물 한 컵만을 밀어 넣는 것을 숨죽여 지켜봐야 했다고 고백했다. 부모가 외출하거나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서하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더 떠다 주고 학교에서 몰래 숨겨온 작은 빵 조각을 그 틈새로 밀어 넣어 주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삶의 희망을 놓아버릴까 두려웠던 소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을 접어서 안으로 넣어 주었다고 말했다. 소녀의 참회가 끝나자 현우는 차오르는 슬픔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서하의 작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어른들의 끔찍한 탐욕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은 조카에 대한 고마움과 연민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현우는 서하를 병원 빈 병실에 보호자 침상에 누워 쉬게 한 뒤 곧바로 차를 몰아 어머니가 갇혀있던 낡은 한옥으로 향했다. 부서진 자물쇠와 문짝이 나뒹구는 마당을 지나 그는 다시 그 끔찍한 악취가 배어있는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햇살이 열린 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지난 8개월 동안 빛이 닿지 않았던 비참한 공간의 민낯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다. 현우는 서하가 말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구석에 깔린 더럽고 딱딱한 요솜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물이 묻은 이불과 요솜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습기와 먼지에 절어 구깃구깃해진 종이 뭉치들을 발견했다. 그의 거칠고 커다란 손이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펼쳤다. 크레파스와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둥글고 밝은 해 들판에 피어난 노란 꽃, 그리고 활짝 열린 대문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구분 등의 할머니와 개 한 마리. 그것은 서하가 어둠 속의 할머니에게 보낸 가느다란 구원의 빛이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집어든 종이는 다른 것들보다 유독 더 구겨져 있었고 손때가 새카맣게 타 있었다. 종이의 뒷면을 뒤집은 순간 현우의 억센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크게 들썩였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숫덩이 같은 것으로 꾹꾹 눌러 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떨리는 어머니의 필적이 남아 있었다. 하늘이시여, 우리 현우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신은 빛 한 줌 없는 지옥 한가운데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아들의 안위만을 기원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가 그 짧은 문장 안에 피눈물처럼 맺혀 있었다. 현우는 그 종이 뭉치를 자신의 가슴팍에 깊이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냈다. 메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려 그의 턱선을 적셨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녹일 수 없는 절대적인 빙점의 분노가 자리 잡았다. 현우는 종이들을 소중하게 품 안쪽 주머니에 갈무리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지막 증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혜진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착지한 뒤
거실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간밤의 사태로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던 혜진과 성호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현우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현우는 그들을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혜진이 무어라 만류할 새도 없이 현우는 안방의 화장대와 서랍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내 두 번째, 서랍 깊숙한 곳 속옷 뭉치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그의 손에 잡혔다. 어머니 김영숙이 쓰던 기종이었다.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지며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은 배경화면이 나타났다. 현우는 곧장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그리고 자신과 나누었던 지난 8개월간의 대화창을 열었다. 스크롤을 위로 올리며 대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현우의 눈동자에 섬뜩한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현우야, 엄마 잘 지낸다. 밭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으니 걱정 마라. 보내준 돈은 혜진이가 잘 찾아서 엄마 줬다. 우리 조카가 고생이 많네. 관절이 아파서 당분간 은행은 못 가겠다. 이번 달도 혜진이 계좌로 보내렴. 어머니는 평소에 마침표를 찍거나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이모티콘은 더더욱 쓸 줄 몰랐다. 하지만 대화창 속 가짜 어머니는 너무나도 완벽한 맞춤법과 다정한 말투로 현우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다. 혜진이 어머니의 행세를 하며 현우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해 온 완벽한 증거였다. 현우는 자신이 이렇게 조잡한 연극에 속아 넘어가 어머니를 사지에 방치했다는 사실에 턱관절에 강하게 힘이 들어갈 정도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더 이상 분노로 고함을 치거나 주먹을 휘두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런 얄팍한 폭력으로는 이 악마 같은 자들이 지은 죄를 온전히 갚아줄 수 없었다. 현우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철저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그들에게 선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우는 거실에 선 채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통화 목록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서울에서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대학 선배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현우는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나 현우입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사람의 숨통을 가장 확실하게 끊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한 명만 수배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현우는 즉시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지는 형벌만으로는 부족했다. 평생을 좁은 마을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을 목숨처럼 여겨온 최혜진 부부에게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지옥을 선사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들이 그토록 쌓아 올리고 싶어 했던 가식적인 명성과 이웃의 신뢰를 마을 한가운데서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는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가 필요했다. 현우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참혹했던 지옥의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 바깥에서 이중으로 굳게 채워진 녹슨 자물쇠와 두꺼운 쇠사슬 한 줌의 햇빛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밖에서 잔인하게 못질을 해둔
창문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문 아래를 뚫어놓은 직사각형의 작은 구멍,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던 어머니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벽면에 수많은 절망의 자국들까지, 모든 진실이 선명한 이미지로 기록되었다. 거기에 더해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김영숙의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과 혜진이 어머니의 행세를 하며 현우의 눈을 속여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지난 7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혜진의 계좌로 들어간 막대한 금액의 송금 내역서까지 완벽하게 갈무리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현우의 눈빛은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사형 집행인의 그것과 같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현우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하고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 김 이장의 집이었다. 김 이장은 일찍 혼자가 되어 억척스럽게 흙을 일구며 살아온 영숙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깊이 인정하고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현우는 이장의 방 한가운데 앉아 자신이 가져온 모든 사진과 서류들을 탁자 위에 말없이 펼쳐놓았다. 현우의 낮고 건조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김 이장의 주름진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해갔다. 탁자 위에 놓인 참혹한 증거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헛숨을 들이켜던 이장의 눈가에 인해 뜨겁고 붉은 기운이 맺혔다. 노인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탄식했다. 지난 몇 달간 영숙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모님이 치매가 심해져 서울의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고 둘러대던 그 간악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을 원망했다. 좋은 곳에서 치료받고 있을 거라며 다행이라 여겼던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이 영숙을 저 어두운 방 안에서 썩어가게 만들었다며 이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처절한 죄책감을 토로했다. 현우는 노인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이것은 이장의 잘못이 아니라 악마 같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치밀한 기만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날 오후 조용하고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의 수면 아래로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김 이장이 마을의 주요 어르신들과 시장에서 영숙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상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진실을 알린 탓이었다. 소문은 바싹 마른 들판에 불길이 번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혜진이 꾸며낸 가증스러운 변명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던 마을 사람들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경각에 몸을 떨었다. 누군가는 요양원에 계신 영숙에게 전해달라며 손수 짠 참기름과 과일을 혜진의 손에 쥐어 주었었고, 누군가는 효녀 조카를 두어 다행이라며 혜진의 손을 맞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그 모든 선의와 호의가 영숙을 옥죄는 사슬이 되고 혜진 부부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로 끓어올랐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에 짙고 차가운 어둠이 깔릴 무렵 정적을 깨고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된 낡은 확성기를 통해 김 이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안내방송이 아니었다. 단어 하나하나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려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마을의 중대사를 논의할 긴급 총회가 있으니
모든 가구의 세대주들은 지금 당장 마을회관으로 모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방송의 끝자락 2장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 최혜진과 강성호 부부의 이름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호명하며 반드시 참석할 것을 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름을 넘어 공동체의 이름으로 내리는 준엄하고 살벌한 소환장이었다. 같은 시각 현우의 돈으로 화려하게 개조된 혜진의 집 거실. 텔레비전을 끄고 숨을 죽인 채 밖의 동태를 살피던 부부는 확성기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약속이나 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꼬리가 밟혔다는 직감에 사로잡힌 이 남편 성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며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해야 한다고 벌벌 떨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혜진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뉘우침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 특유의 도끼와 오만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어 강제로 일으켜 세우며 나약한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언제나처럼 자신의 능수능란한 눈물 연기와 교묘한 혀놀림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어리석고 늙은 군상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은 미쳐버린 고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려 했으나 치매 노인의 끔찍한 망상증과 피해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문을 잠가야만 했던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짜놓은 각본이 완벽하다고 세뇌한 것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련한 희생자의 표정을 얼굴 위에 두꺼운 가면처럼 덧씌웠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남편의 팔짱을 억지로 끼워 옥죄며 당긴 채 혜진은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설 그 마을회관이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뼛속까지 태워버릴 거대한 심판의 화형대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마을회관의 넓은 홀은 평소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와는 달리 숨 막힐 듯 무겁고 차가운 정적으로 짓눌려 있었다. 백열등의 건조한 불빛 아래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가운데를 향해 날선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웃으며 농담을 건넸을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배신감으로 굳어진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팬 김 이장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반원의 중심에 선 탁자 위에는 노트북과 연결된 커다란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다. 마을회관의 무거운 미닫이 문이 열리며 짙은 어둠을 등지고 최혜진과 강성호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호는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뒤로 몸을 숨겼지만 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가증스럽게 눈시울을 붉힌 채 억울함으로 가득 찬 완벽한 가면을 쓰고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장님, 이게 무슨 난리인지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고모님이 병환이 깊어지셔서 오해를 단단히 하신 모양인데 혜진의 능수능란한 변명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회관 구석의 그림자 속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현우가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분노조차 말라버린 듯 완벽하게 건조하고 차가웠다. 혜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증스러운 연극의 대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냉혹한 시선이었다. 현우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노트북 자판을 가볍게 눌렀다. 백열등이 꺼지고 정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 위로 거대한 첫 번째 사진이 투사되었다. 빛 한 줌 없는 캄캄한 방 안오물이 묻은 더러운 장판 위에서 얇은 이불 한 장에 의지해 웅크려 있는 김영숙의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다. 순간 회관 안을 채우고 있던 무거운 정적이 산산이 조각났다.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곳곳에서 억눌린 신음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현우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다음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다. 밖에서 여러 겹의 쇠사슬로 칭칭 감긴 채 녹슨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한옥의 안방문, 두꺼운 판자로 빈틈없이 못질이 된 창문, 그리고 누군가 짐승에게 먹이를 주듯 바닥 쪽에 직사각형으로 뚫어놓은 작은 배식 구멍, 마지막으로 영숙이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며 손톱으로 벽을 긁어 날짜를 센 수백 개의 처절한 자국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의 경악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경로로 변해갔다. 이 참혹한 광경이 자신들이 매일 오가던 길목의 담장 너머에서 무려 8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다. 이게 무슨 짓거리여?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여? 한 어르신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을 시작으로 호라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낡은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지난 7년간 혜진의 계좌로 입금된 막대한 금액의 송금 내역서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혜진 부부의 집 내부 사진과 최신식 가전제품들의 명세서가 보란듯이 짝을 지어 나타났다. 이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진을 향해 무섭게 삿대질을 했다. 그의 핏발선 눈이 매섭게 타올랐다. 내년이 영숙이를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눈물을 짜내던 그날 영숙이는 저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내년이 던져주는 굳은 밥덩어리를 씹으며 벽을 긁고 있었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혜진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뒤로 주춤 물러섰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완벽한 거짓말의 성벽이 눈앞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오해라고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녀의 발악 같은 변명이 다시 시작되려는 찰나 시장에서 영숙과 수십 년간 나란히 앉아 채소를 팔았던 마트 여주인 정씨 할머니가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 챙겨왔던 시뻘건 고춧가루가 가득 묻은 김치 한 사발이 들려 있었다. 정씨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혜진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고 있던 김치 사발을 혜진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내던졌다. 시뻘건 양념과 배추 조각들이 혜진의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내년이 처먹고 바른 그 돈이 영숙이가 평생을 뙤약볕에서 등골 휘게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이여. 정씨 할머니의 울분 섞인 절규가 회관을 쩌렁쩌렁 울렸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간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동정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성호는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듯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엎드렸다.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짓눌린 그는 양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가 안 그랬어요. 다 이 여자가 시킨 짓입니다. 영숙 고모 집이랑 땅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도, 문에 쇠사슬을 채우라고 한 것도 다 이 여자가 계획한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겁하고 끔찍한 자백에 얼굴을 부여잡고 뒹굴던 혜진이 경악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비겁한 새끼가 내 놈도 같이 그 돈으로 호강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쓰이겠다고. 가장 추악한 탐욕으로 맺어졌던 부부는 이제 벼랑 끝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흉측한 짐승들로 전락해 있었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서로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뒹구는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공동체의 심판은 끝났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체면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들의 허울뿐인 삶은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궁창 한가운데로 영원히 처박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회관 밖에서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요란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법이 그들에게 내릴 진정한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어둠을 찢는 요란한 사이렌의 경고음과 함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마을 회관의 낡은 유리창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밤의 정적을 깨고 도착한 경찰차 2대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쏟아져 내렸다. 회관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공권력의 서늘한 기운이 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을 이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나아가 경찰들을 이끌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최혜진과 강성호 부부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경찰관은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최혜진 씨, 강성호 씨, 두 사람을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노인학대 특수감금 그리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이 회관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낭독되는 동안 혜진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뒤로 물러서며 발악했다. 그녀는 김치 국물로 얼룩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허공에 두 팔을 휘저었고 자신이 늙고 병든 치매 노인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며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능숙하고 단호한 동작으로 그녀의 양팔을 제압했다. 이내 차가운 금속 수갑이 혜진의 손목을 강하게 옥죄며 무겁고 섬뜩한 마찰음을 냈다. 반면 곁에 있던 남편 성호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짓눌린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한 채 스스로 양손을 내밀어 수갑의 차가운 감촉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마을 회관 밖으로 끌려나가는 길목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길을 터주며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혜진 부부의 비참한 말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갈구하며 콧대를 높였던 혜진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의 멸시를 한 몸에 받는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전락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현우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이 호송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튼 후련함조차 깃들지 않은 그저 끝없는 심연처럼 깊고 서늘한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깊은 새벽 읍내 종합병원의 병실은 마을 회관의 아수라장과는 대조적으로 삭막할 만큼 고요했다. 현우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수액이 떨어지는 투명한 관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미세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현우야. 현우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산소 마스크를 벗은 어머니. 김영숙이 반쯤 눈을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 덕분에 영숙의 눈동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현우는 황급히 다가가 어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영숙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굵은 손가락을 마주 쥐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마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듯 아주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단다. 밖에서 철저하게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듣던 그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영 잊혀졌다는 생각에 휩싸였어. 내 아들이 이억만리 타국에서 피땀 흘려 보내주는 돈으로 저것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그 지독한 고독감이 매일 밤 내 숨통을 조여왔지. 어머니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 싯을 적셨다. 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오열을 간신히 억눌렀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서아 그 어린 것 때문이었어. 부모 몰래 밤마다 문틈으로 물그릇을 밀어 넣어주고 자기가 그린 햇님 달님 그림을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주는데 그 작은 종이 쪼가리들이 어둠 속에서는 얼마나 눈부신 빛이었는지 모른단다. 그 아이마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게야. 현우는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어머니의 강인함 앞에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현우의 주머니 속에서 짧고 간결한 진동이 울렸다. 서울의 대학 선배인 대형 로펌 변호사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이불을 다독여준 뒤 병실 밖 조용한 복도로 걸어나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쾌했다. 현우야, 내가 등기부등본이랑 지적도를 전부 뒤집어 까봤다.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네. 최혜진 부부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2층 집 말이야. 그거 온전히 불법 건축물이다. 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변호사의 설명이 속사포처럼 이어졌다. 건축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데다 그 집이 깔고 앉은 땅의 명의는 단 1%의 지분도 빠짐없이
전부 내 어머니 김영숙 씨의 소유야. 혜진 부부가 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사채와 은행 대출을 끌어다 쓴 사실이 수사로 명백히 밝혀지면 대출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지주인 내 어머니의 권리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강제 퇴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의 말은 곧든 최혜진과 강성호 부부에게 내려질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를 의미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부부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압류를 걸 거다. 그들은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는 것은 물론이고 출소한 뒤에도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는 거지. 완전히 뼛속까지 발가벗겨서 쫓아낼 수 있다. 진행할까? 현우의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냉혹함이 스쳤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잔인하게 밟아주십시오. 단일 원의 자비도 남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온 현우는 멈칫했다. 조금 전까지 기력 없이 누워있던 어머니 영숙이 링거 거치대를 짚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하늘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굶주림과 어둠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굽은 등과 시선에는 비바람을 견뎌낸 오랜 고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영숙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직 갈라진 목소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또렷한 어조로 말했다. 현우야, 나 이제 그만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었다. 최혜진과 강성호 부부가 허영심으로 쌓아 올렸던 화려한 2층 집 마당에 법원 집행관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무리지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무자비한 법의 심판을 상징하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들려 있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집행관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텅 빈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의 피땀 어린 돈으로 구입했던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 위로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의 매끄러운 표면 위로 그리고 안방의 화려한 가구들 위로 붉은 딱지들이 가차없이 붙여졌다.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지어진 탐욕의 모래성이 법의 철퇴를 막고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광경이었다. 불법 건축물로 판정된 이 집은 조만간 굴착기에 의해 철거되어 형체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마당에 서서 그들이 누리던 헛된 사치가 법의 이름으로 낱낱이 해체되는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혜진의 집이 파멸을 맞이하는 동안 현우는 어머니의 낡은 한옥을 되살리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가두었던 안방의 쇠사슬을 걷어내어 깊은 바다에 내다버렸다. 밖에서 흉하게 박혀있던 창문의 못과 두꺼운 판자들을 모조리 뜯어내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현우는 오물이 베어있던 썩은 장판과 벽지를 전부 걷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마당의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고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텃밭에 흙을 뒤집어 새로운 배추와 무 모종을 심었다. 갈비뼈가 앙상했던 개 누리도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현우가 챙겨주는 보양식을 먹으며 조금씩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누리는 이제 제법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현우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마침내 영숙이 기력을 회복하여 병원을 퇴원하는 날이었다. 현우의 차에서 내린 영숙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의 집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끔찍한 악취와 절망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공간은 사라지고 흙내음과 나무 향기가 어우러진 본래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선 영숙은 햇살이 가득 비치는 깨끗한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그것은 지나간 고통에 대한 서러움이 아니라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벅찬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현우와 영숙은 서아의 양육권 및 임시보호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했다. 수의를 입은 혜진과 성호는 참석하지 못했고 서아는 굳은 표정으로 홀로 판사 앞에 섰다. 부모의 끔찍한 범죄로 인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린 16살 소녀의 작은 어깨는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안경을 고쳤으며 서에게 물었다. 다른 친척들이 모두 양육을 거부한 상황에서 사건의 피해자인 영숙과 현우가 보호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신중하고 무거운 질문이었다. 법정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두 손으로 교복 치마를 꽉 움켜쥐었다. 극도의 긴장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녀의 맑은 눈빛만큼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청석에 앉아있는 영숙과 현우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끔찍한 죄인의 딸로 원망하며 내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품을 내어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서아는 다시 판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할머니 그리고 삼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진짜 가족은 그 두 분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영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묵묵히 서아를 향해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의 눈빛을 보냈다. 부모가 지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소녀가 스스로 빛을 향해 걸어 나오는 눈부신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깨끗하게 단장된 한옥 마당의 평상에 둘러앉았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갔고 누리는 평상 아래에 엎드려 평화롭게 눈을 껌벅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현우가 조심스럽게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그리고 서아야.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셋이 다 같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현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숙과 서아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제가 중동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쪽에 자리도 잡아두었고 사업을 도와줄 사람도 많습니다. 그곳에는 겨울에 추위도 없고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도 훌륭해요. 서아도 그곳에서 나쁜 소문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마을에는 어머니에게 너무 끔찍한 기억들이 묻어 있습니다. 혜진이 부부가 지었던 저 흉물스러운 집이 철거된다고 해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껄끄럽고 저는 어머니가 다 있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남부럽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남은 삶 동안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게 철저히 지켜주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영숙은 현우가 내민 유학 및 이민 관련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하얀 서류 봉투에서 벗어나 자신이 평생을 가꾸어온 마당의 텃밭, 반질반질하게 닦인 장독대,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고즈넉하게 뻗어 있는 낡은 한옥의 처마 끝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영숙은 서류 봉투를 다시 현우의 앞으로 밀어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현우야. 어머니,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매일 그 기억이 떠오르실 텐데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묵직하고 견고했다. 네 마음이 어떤지는 안다. 이 끔찍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멀리 도망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내가 여기서 네 아버지를 만나 너를 낳았고 이 흙을 파먹으며 너를 키웠어. 내 뼈와 살이 이 마당 흙 속에 다 녹아 있는데 내가 여길 두고 대체 어딜 간단 말이냐. 쫓기듯 도망치는 건 죄 지은 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는 이 집에서 밀려날 이유가 전혀 없다. 영숙은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으로 평상의 낡은 나무 판자를 단단히 짚으며 아들의 붉어진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는 내 땅이다. 나는 여기서 내 손으로 다시 배추를 기르고 내 손으로 다시 된장을 담글 거다. 내 땀과 눈물로 뿌리가 박힌 이 땅을 나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현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끔찍한 흑암의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은 영숙은 이제 상처를 피해서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굳건한 땅에 두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법의 지엄한 심판 아래에 마침내 끝을 맺었다. 법원은 늙고 병든 친척을 기만하고 감금한 죄, 그리고 파렴치한 사기와 횡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최혜진에게는 징역 12년, 강성회계는 징역 8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한때 그들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허영심으로 뽐내던 화려한 2층 집은 강제 철거 명령에 따라 형체도 없이 부서졌다. 기둥이 뽑히고 시멘트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이제 평평하게 다져진 고요한 흙바닥만이 남아 그들의 헛된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중동으로 돌아가려던 모든 계획을 백지화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땅에 자신도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혜진의 집이 철거된 그 빈터의 크고 화려한 집 대신 어머니의 낡은 한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박하고 튼튼한 단층 집을 직접 지었다. 아침이면 현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어머니의 한옥으로 건너가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낮에는 읍내에 새로 차린 작은 철물 수리점으로 출근해 성실하게 땀을 흘렸다. 타지에서 떠돌며 모래바람을 마시던 지난 7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현우의 얼굴에는 매일 깊고 평온한 안도감이 깃들었다. 강서아 역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부모가 남긴 끔찍한 오명과 죄책감은 영숙과 현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소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교복을 갈아입기 무섭게 마당으로 나와 영숙의 텃밭 일을 거들었다. 흙 묻은 호미를 쥐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는 서아의 모습은 제법 의젓한 농사꾼 같았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던 개 누리도 이제는 제법 살이 올라 건강하고 부드러운 꼬리짓으로 텃밭을 맴돌며 세 사람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어느 맑은 오후 영숙과 서아는 나란히 쪼그려 앉아 텃밭의 잡초를 솎아내고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흙만 파헤치며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거두어준 두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여전히 소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 했다.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챈 영숙이 하던 일을 멈추고 거친 손을 뻗어 서아의 흙투성이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서아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자 영숙은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단단한 눈빛으로 소녀의 맑은 동공을 깊숙이 응시했다. 서아야, 아직도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게냐? 서아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영숙은 엄지손가락으로 소녀의 손등에 묻은 흙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부모가 지은 죄는 그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지 네가 짊어질 것이 아니란다.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오히려 그 짐승만도 못한 시간 속에서 네가 내밀어준 물 한 모금과 종이에 그려준 해님 그림이 나를 살렸단다. 그 캄캄했던 흑암의 시간 속에서 너는 나에게 피어난 유일하고 눈부신 꽃이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거라. 그 한마디는 서아의 영혼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가장 무겁고 어두운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였다. 소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영숙은 서아를 품에 안고 마른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소녀의 서러운 울음은 넓은 마당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마침내 완전한 치유의 강물이 되어 흘러갔다. 시간은 어느덧 한여름의 초입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의 평상 위로 풍성한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텃밭에서 방금 딴 싱싱한 상추와 영숙이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현우가 읍내에서 사온 고기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현우와 영숙, 그리고 서아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었다. 누리는 평상 아래에 배를 깔고 엎드려 기분 좋은 호흡을 이어갔다. 그들의 뒤로 자리 잡은 낡은 한옥의 풍경은 과거의 끔찍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굳게 닫힌 채 쇠사슬로 묶여 있던 안방문과 낡은 대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새어나온 따뜻하고 노란 불빛이 마당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영숙은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밤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억지로 문을 닫아두는 일이 없는 그 집은 더 이상 누구도 가두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완전한 안식처였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세 사람이 함께 나누는 온기찬 식사 시간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잔혹한 배신과 어둠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영숙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의 어떤 폭풍 우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위대한 생명력의 증거였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흙내음과 함께 빛이 드는 집의 평화로운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